이어서 저희 두 번째 발표, 저희 교육학과 임철일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교육학. 네, 오늘 여러 다양한 주제 중에서 이제 교육 분야도 인공지능에서 관심을 갖는, 혹은 교육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런 분야인데, 앞에서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아주 그 최신 분야 연구 결과를 잘 해주셨는데, 조금 따라가다가 또 조금 집중이 잘 안 돼서 너무 모르는 영역이니까. 근데 교육 분야는 조금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이 본 전문가 그룹들 아는 분야인데, 이 분야 관련해 너무 이제 저희들 깊숙하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떤 가능성들을 탐색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저도 이제 그 일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교육에서 어떤 분야의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직접 인공지능과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긴 가치들이 제대로, 이건 또 여러 분야 선생님들이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 근사하게 교육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제로 표현해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인공지능이 턱 나타나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도 있다 제시를 해봤습니다. 저희 교육학 분야에서 다른 여러 교수님들도 많이 생각하지만 여러 교육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자의 특히 뭐 요구도 수준입니다. 교수님들 뭐 학생들 다 대학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니면 내가 가르칠 분야에 준비된 상태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뭐 대학에서 그렇게 여기 지금 영어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돼서 가장 전면에 나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스피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의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영어교육 필드에서 이쪽 분야의 현장 교사들이 특히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물론 이제 교수님도 많이 활동하시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학생 수가 일단 여전히 물론 2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많고, 따라서 이렇게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교사 한 명이 연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숫자가 줄어들면 뭐 5명 정도에서 조금 나아지겠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퍼블릭 스쿨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게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어센틱한 그런 자료들이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가 말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지만 실제적인 상황 대화를 그 인공지능 스피커가 해주면 그 가능성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지금 연관된 그런 대화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분야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뭐 고등학교 학생들 미분 적분 배우고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온갖 그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배우게 되는데, 특히 공과대 학생들이 들어오면 또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을 조사해보면 대학 고등학교 중급 수준으로 설정하기를 기대할 정도로 너무 어렵다 뭐 이러고, 교수님들은 너희들은 왜 그것밖에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공업수학 영역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동료 교수님들 만나보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혹은 인공지능과 거의 유사한 종류의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한술 더 써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오늘 또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튜터로서 컴퓨터나 혹은 인공지능이 학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건데, 예전부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일종의 카그니티브 툴이 돼야 된다. 인지적 도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으로 튜터로서만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실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역량. 보시면 저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포스인데 여기 하나 더 C가 증가됐죠. 최근에 이쪽 AI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즉 컴퓨터적 사고가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가지고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여기 이 장표는 없지만, 그래서 최근에
공공이 아니게 5C가 언급되고 있고, 이 5C가 언급되면서 또 약간 또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배울 거 많은데 또 무슨 C를 하나 더 붙이느냐 이러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력, 창의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C 쪽 사람들이 지금 강력한 주장이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지금 매우 어려운데, 이때 AI가 그런 교육적인 노력이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학교는 지금 대학도 물론 마찬가지로 융합이라든지 AI 이쪽도 지금 마찬가지로 융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나머지 교과 중심으로 가르치는 이 부분을 넘어서는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가 구심점 역할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여러 가지, 여전히 학교는 교과 중심이고요. 학교에서 여전히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중간 수준에 맞춰 수업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학교를 좀 나누는 그런 시도 좀 있어 왔지만, 그렇게 근데 좀 주목할 게 사교육 시장에서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뒷부분에 사례를 많이 보여줄게요.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사교육 필드에도 지금까지 노하우를 거쳐서 AI로 넘어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마구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AI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고 일반 교실 수업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막바로 선생님들하고 교사 숫자를 줄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거 가기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3명 줄이는데 기재부가 난색을 표명하거든요. 그거 줄이면 이제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학급을 줄이는 것도 물론 해결 방법이 됐지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거죠. 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합의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 오히려 교육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그 의심스럽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그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인데요. 이건 원래 이제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동영상 자료입니다. 제가 따로 플레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어린 학생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 앞에 두고 이렇게 대화하는, 연습하는 장면인데요. 조금 이제 사정은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까지는 잘 못하고요. 별도의 방과 후에 특별 선생님 모셔서 이런 스타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점점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기존의 교사와 기존의 학생들과는 인터랙션을 할 수 없는 그런 인터랙션을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로 하는 그런 경우를, 이때가 저는 이제 일종의 튜터로서 스피커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구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알렉사하고 인터랙션 하는 이런,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을 하거든요. 그 대답을 듣는 과정에서, 정보를 듣는 과정에서 이게 알렉사가 대답하는 게 일종의 튜터가 대답을 해주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또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때 뭐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다 알면서 왜 그러냐, 사람 도와주는 정신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가 있는 그런 표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피커를 활용한 이런 정보 탐색 기능이라든지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한 그 소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루셨겠죠. 이 분야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교육학자나 요즘에 언어 교육을 하신 분들이 많이 주목하는 게 바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몇 년 전에 나왔고 지금 이제 상당히 학교 현장에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의 챗봇 개발 플랫폼이라는, 여기 이제 언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목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사전에 프로그램을 가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것을 발전시킨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챗봇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 보면 전형적인 예시가 다 아시다시피 예약을 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빠르게 학습자의 어떤 그 공부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주목한 게 바로 이 칸 아카데미인데요.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자료였죠. 그런데 이 자료를 누가 쓰냐면 초등학교
손이 나오죠? 한두개 정도 나오고 나중에 촬영하는 게 나올 아니 그거 아닐 거예요. 리뷰해 주시죠. 콜라네. 여기 앞부터 안 들린다고 그러게.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잠깐 그 기술적인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다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앞에 그 산타 토익이 어떤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느냐라는 것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예시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이 잘 틀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적으로 그런 유사한 문제를 계속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현재 그 수준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비해서 윗단계에 있는, 바로 윗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학습자가 보이는 억양을 계속 디텍트해서 그에 맞춘 어떤 이런 점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오답 유형에 따라서 관련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또 학습자의 의욕에 따라서 문제풀이 개수를 조절한,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습자의 어떤 여러 가지 수준과 요구를 고려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선생님들한테 안내해드린 게 바로 칸 아카데미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는 교육용 온라인 어떤 그런 자료였는데, 이게 지금 학습자의 수준까지 고려해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화됐고, 그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학교 초등학교 수학 현장까지도 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무료 교육 서비스를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요. 학생 수준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 각 영역별로, 수학의 영역별로 학습자들이 어느 부분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계속 발전을 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많이 끌고 있었습니다. 이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9시에 수업하기 전에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좀 수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도움을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학습자에게 성공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런 케이스로 이제 보고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사례로 제가 세 번째 제시하는 게 바로 앞부분은 또 물론 이제 약간 시스템까지 갔지만, 이제 많은 주목할 게 국내 기업들이 학습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그 데이터 중에서는 문제를 풀고 맞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습의 로그인에서 어떤 종류의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애들이 규칙을 하지 않는 이런 비헤이비어를 쭉 분석해서 관련된 어드바이스먼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제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교원부터 시작해서 웅진이라든지 대교 이런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사교육 시장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모든 베이스는 학습자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상황을 제공해 주려고 했던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이스크림. 이 회사도 이런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 습관과 정답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속 애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것을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적의 레코멘데이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리뷰한 결과 모비맥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는 이런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면서 학습자가 각 컨텐츠별로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댑티브하게 추가적인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의 쿼럼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는 여러 가지 관련된 것도 있지만 수학이라든지 그와 연결된 스템, 또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어댑티브하게 제공해주는 것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센트리 인텔리전트 러닝이라는 사이트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보니까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원래부터 ICT로 교육이 쭉 발전되어 왔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개별 학습자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요지는 각 나라별로 보면은 최근에 수학이라든지 뭐 그 콘텐츠를 벗어나서 adaptive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중에 한 가지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한 가지 주목할 일은 대학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많은 종류의 우리가 이른바 빅데이터 혹은 빅데이터에 근접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것을 코딩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파이썬이 이제 전형적인 용어죠. 그것을 다시 또 더 나가서 예측까지 하는 경험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그 AI 기술을 적절하게 써서 예측하는 기술까지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시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학교 급별로 차이는 많이 나지만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코딩 기술, 그 연장선에서 AI 기술까지 활용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갖다가 정보과학이나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풀어보는 그런 케이스도 보고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여기 자연과학 교수님들 많이 계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NCBI라고 하는 이런 센터에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교사가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설명을 해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너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 코딩을 다시 해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시도들을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 지식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코딩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과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수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고 많은 학교에서 이제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실은 예를 들면 이런 레벨을 수준을 조금 더 약화시켜서 초등학교 레벨에서 이걸 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를 초등학교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이런 시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당장 원래 가졌던 어떤 특성 때문에 문제점에 봉착해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많은 종류의 기계나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시다시피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비견해로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스마트 기기라든지 테크놀로지 접근할 수 있거든요. AI 관련된 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사례들도 주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물론 이제 어드밴스 기술이긴 하지만 저런 기술들을 저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교사가 이끌어가는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교육적인 격차 문제와 연결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때 이제 국가나 교육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또 하나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여기 지금 왼쪽에 제시되는 시그널이라는 게 우리가 널리 알려진 초기 그 퍼듀 대학교에서 공과대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드랍을 하거든요. 학교를 벗어나고 그런 드랍 문제를 초기 지원에서 뭔가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학습 분석하기 전형적인 예시가 바로 퍼듀 대학교 시그널입니다. 근데 저게 최근에 제가 들은 바는 서비스를 약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비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특별 학생들, 개별 학생들한테 너가 지금 어떤 제시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그 학습자 입장에서는 뭐 때로는 이게 좀 공부 잘하는 학습자들한테 좋았는데 저 정보가 공부를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학습자들한테 왜 이 정보가 이렇게 프로세스 돼서 나한테 제공되어 주느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정보를 정리해서 학습자들에게 어떤 레벨로 보여줄 거냐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잘했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또 교육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자료인데 교육에 똑같이 다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이 답변을 했죠. 근데 밑에 있는 저 고릴라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백인 사회에서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편파적인 데이터 분석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네. 교육을 내릴 때 어떤 기준점을 하는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어느 정도 수집을 할 거냐. 지금 보시면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제대로 반응하는지 알고 학습자 얼굴을 다 이렇게 캡처를 해서 분석해서 조금 딴짓한 학습자한테는 이렇게 뭔가 개입을 하자 이런 시도들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이미 나타났지만 학생들이 얼굴을 찍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용 목적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어느 레벨까지 수집할 거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조심스러운 의사결정
있다는 거죠. 특히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학습자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학습자의 그 현재 위치 정보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만 이게 교육적으로 활용한 정보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도 여전히 교육에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여기저기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자랑하는 거죠. 우리 이 어드바이스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보여주는 많은 분석해서 정리한 다음에 너의 최적의 학습 경로는 이거다라고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그러면 추천을 해줬는데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고 안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로 계속 갈 거냐, 어떻게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왜 우리가 그런 데 개입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 공부 잘하는 학생들 되게 이거 따라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내를 해줬지만, 그렇게 결정을 내릴 때 궁극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레코멘데이션 해줄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의 현장의 문제 중에 하나, 아까도 우리 과학고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류의 수업을 설계하려면 교사가 또 다른 종류의 리터러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AI를 다룰 줄 아는 교사 양성을 위해서 대학원 과정을 전국적으로 뭐 매년 몇천 명씩 지금 양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과제죠. 그래서 보시면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을 학습자로부터 혹은 교과 내용으로부터 찾아서 이것을 분석해서 제공해 줄 거냐. 그냥 주어진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관련 리터러시까지도 교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과제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트랜지션하기 어려운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학의 일반 분야에서 크게 학습자의 그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학교 교육, 학교 바깥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 분야, 특히 다른 분야 또 다르게 바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판단의 공정성, 추천 전망, 신뢰로운 이런 커다란 문제도 이미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여러 교수님들이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 교수님 감사합니다.